중세국어 시기가 있고 근대국어 시기가 있고 그리고 오늘날의 이 현대국어 시기가 있는데요. 이 중세국어 시기는요.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 중기 전까지, 즉 조선 전기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을 때가 언제였어? 1443년에 우리나라의 말, 이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웠어요?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이 창제정신에 대해서 배웠었죠. 바로 자주정신, 그리고 애민정신, 거기에다가 창조정신, 거기에다가 실용정신까지 이 4가지의 정신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쉬운 문제는요.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조건 경험하게 될 단원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니만큼 중간고사에서는 성적이 잘 나왔다가 기말고사 때 성적이 뚝 떨어져 버려요. 실제로 1학기 중간고사 때 음운변동이 이제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음운변동에서는 90점대를 맞은 언니 오빠들이 있는데 이번 기말고사에서 시조 두수나 그리고 중세국어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성적이 50점대로 떨어진 선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예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중세국어를 지금 다져놓지 않으면 여러분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중세국어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 것이고요. 자, 중세국어의 이 음운 체계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음운이라고 하면은 나누는 게 가능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자, 자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음을 만들 때 세종대왕께서는 어떠한 원리로? 상형의 원리로 기본자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상형의 원리로 기본자를 만들고 이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 추가한 가획자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 가획자 말고 획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글자를 이체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 그대로 기역할 때 혀의 움직임 보세요. 기하고 앞으로 나왔다가 억 하면서 들어가고 내려가죠. 그래서 기역, 니은, 자 여러분들 니 해보세요. 니 선생님한테 반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니 하니까 혀 끝이 어디에 닿아 있어요? 앞니 뒤에 있는 단단한 입천장을 톡 치죠. 그쵸? 니 하고 톡 치잖아요. 맞아요. 치조처럼 여기 우리 이 앞니에 뒤에 있는 단단한 입천장을 톡 치고 어떻게 돼요? 니은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혀의 움직임을 본따서 이렇게 이제 기역과 니은을 만들고 자, 미음은요. 여러분들의 앙담은 입술입니다. 입술. 자, 입술을 본따서 미음. 그리고 앞니를 우리가 잡아보면은 이렇게 잡잖아. 그치? 뒤집어 보면 무슨 모양인 것 같아요? 시옷이죠. 시옷. 그래서 시옷. 치아의 모양을 본따서 시옷, 그리고 목구멍의 모양을 본딴 이응까지 이러한 기본자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자를 만들고 획을 하나 추가하면서 키역, 디귿의 획을 하나 추가하면서 티읕, 그리고 미음의 획을 추가하면서 비읍과 획을 더 추가한 피읍, 그리고 지읒과 치읒. 근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디응. 또 뭐랑 되게 흡사한 것 같아? 그렇지. 히읗이랑 되게 흡사한 것 같죠? 아, 꼭지가 하나 빠졌네. 그쵸? 여린 히읗입니다. 여린 히읗.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잘 쓰고 있는 히읗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쵸? 자, 이체자는요, 3글자가 있는데, 오늘날에 쓰여지는 것은요, 단 한 글자밖에 없어요. 리을과, 이체자, 리을과, 이 시옷계에 반치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세모처럼 생겼죠? 우리 이 친구를 반치음이라고 불러주고, 반치음에서 나는 소리는요, 즈 소리가 납니다. Z 발음, Z 발음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 친구도 있네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그렇죠. 열매나 사과라고 하는 게 아닌 예디응이라고 해줍니다. 오늘날에 더 이상 쓰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린 히읗과 예디응, 반치음은 오늘날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린 히읗은요, 히읗보다 더 약한 소리를 의미를 해요. 그럼 예디응은 대체 어떤 소리였을까? 으보다 더 약한 이응이었을까? 아닙니다. 자,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서
현대국어에서 이응이라고 하는 의문을 생각을 해보면 초성에 이응이 온다. 그러면 의문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없다고 보죠. 얘들아 봐봐.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 의문이 몇 개야? 의문이 3개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본단 말이야. 초성의 이응은요. 의문을 우리가 세워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3개야. 그래서 종성 자리는 이응이 와도 우리가 의문이 있다라고 봐줬어요. 그래서 초성에서는요. 의문이 없다라고 보지만 이게 만약에 이응이 종성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영어로는 ing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의문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중세국어 때는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나눠준 지금 프린트 2장 뒤로 넘겨보시겠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세종어제 훈민정음 밑에 세에다가 점 찍혀져 있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여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시겠어요? 생종어쟁 막 이렇게 읽히지 않아요? 그쵸?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읽을 때는 생종엉쟁 훈민정음 이렇게 읽으면 얘들아 얼마나 힘들어. 빨리 얘기하면은 발음도 안 돼요. 자, 잘 보면요. 꼭지가 달려있는 이응이 있죠. 우리가 이 이응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오늘날에 쓰지 않는? 그렇지. 예디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 옛날에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동국정운식 표기라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아도 일단은 종성까지 다 채워주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이응, 이 목구멍을 본딴 기본자 이응은요.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읽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응이 옛날에는 종성 자리에 있었을 때 소리가 안 났구나. 이걸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하는구나. 그러다가 동국정운식 표기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예디응이 사라지고 종성 자리에서도 이응이 소리가 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기본자는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이 애민정신은 돈 주고도 그냥 못 사요. 이렇게도 외울 수 있고 감나무 사이로도 외울 수 있고 여러분들 편하게 외워볼 수가 있겠죠.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가 시작이었어요. 기본이죠, 기본.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 의문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중학교 2학년 때 했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뭐야?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하는 거지. 자, 우리 중세국어 시기에 글자가 운용되는 4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성음법입니다. 성음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 선생님 이름을 쓰면은, 선생님은 외자니까 이름이 한 글자죠. 그쵸? 진. 여기에 있는 지읒이 초성이고, 초성은 반드시 뭐랑 같이 써줘야 될까? 중성. 그렇지. 모음과 같이 써줘야 돼요. 중성과 같이 쓰여져야 된다. 거기에다가 초성에서 쓰였었던 이 자음이 한 번 더 쓰일 수 있어. 이걸 우리가 중성, 부용, 초성이라고 해서 초성에서 쓴 자음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이제 종성 자리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하나의 음절은요, 한 글자에 넣어서 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내 이름을 영어로 해봐. 영어로 하면은 진이야. 한 번에 발음할 수 있죠. 진. 그런데 글자는 몇 개 썼어요? 3개 썼어요. 우리는 한 번에 발음될 수 있는 것을 하나로 쓴다가 바로 성음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바로 성음법이었었고, 자, 그 다음에는요, 병서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병서법은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쓴다라는 거야. 자,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쓴다.
그래서 병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각자 병서와 합용병서가 있습니다. 두 개 다 가로로 쓰는 것은요, 변함이 없어요. 가로로 쓰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같은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게 있고 그리고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게 있어요. 예시를 들면 이런 것이죠. 쌍기역, 쌍니은도 있었다는 사실, 쌍디귿, 쌍이응, 쌍여린히읗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각자 명서가 되겠습니다. 같은 자음을요,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그리고 합용명서는요, 다른 자음을요, 붙여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겹받침으로 쓰이고 있어요. 겹받침으로. 그쵸? 그래서 비읍 시옷이라던가, 비읍 디귿이라던가, 옛날에는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비읍, 시옷, 디귿. 이런 것도. 이거를 있잖아, 얘들아. 종성 자리에 쓰지 않고 초성에 쓴다고 생각해봐. 되게 생소하지 않을까? 오늘날에 이거 여러분들한테 읽어보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읽을 수 있겠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 사람. 딸. 맞아. 자, 요 시옷계 합용병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이 가장 뒤에 오는 친구를요, 된소리로 발음을 해주는데 아래아는 다 아로 발음된 건 아니야. 오늘날의 현대국어에 다 아로 편입된 건 아니에요. 으로도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로도 편입이 되고 이로도 읽기도 했었는데요. 이때는요, 우리가 편의상 아로 읽죠. 그래서 딸. 이 딸 아이가 너희 집 종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딸이라는 게 여자아이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너희 집 종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글자들 솔직히 생소해요. 초성 자리에 다른 자음이 온다라는 거 조금 생소하잖아. 우리가 이거를 어두잠군이라고 이야기를 해. 어두잠군. 오늘날의 현대국어에 오랜 연구를 거친 결과 원래 어두장구에는 비읍 시옷계와 그리고 비읍 디귿계, 시옷계가 있다라고 봤는데요. 시옷계는 된소리 표기랑 다름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시옷계까지는요 합용명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서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연서법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겠는데, 연서법은요 글씨를요 이번에는 자음을 세로로 나란히 쓰는 것을 의미를 해요. 연서 자음을 세로로 이어서 쓴다. 그래서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이런 거 뭐라 그럴까?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프, 뭐예요? 그렇지, 입술 소리 양순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양순음에 이응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양순음에 이응을 붙여줘.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쓰는 글씨를 우리가 이 자음을 세로로 나란히 이어 쓴다라고 해서 연서법이라고 하고, 이런 글씨는 우리가 소위 순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순경음. 근데 순경음 처음 보는 사람들 많죠? 왜? 이런 글자는 사실 잘 안 쓰잖아. 객체 높임 선엄한 어미로 이런 글씨가 쓰였는데요. 삽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였는데 여기에도 순경음이 붙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와, 이게 우리나라 한글이었다니 조금 쉽지 않네. 그치? 이런 글자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생소한, 특히 이 비읍, 이음, 순경음 친구들은요 금방 사라져버렸습니다. 금방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순경음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이 정신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정신? 우리가 소리낼 수 있는 모든 발음을 다 표기로 남기고자 했었던 세종대왕의 창조정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글자가 운용되는 네 번째 방법은요, 바로 부서법입니다. 부서법은요,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초성은 혼자 쓰여질 수 있어, 없어? 초성 퀴즈도 아니고 내가 수업을 초성으로만 한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뭐 퀴즈예요? 그쵸? 초성은 반드시 뭐에 붙여 쓴다?
중성에 붙여 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글자의 운용, 성음법, 병서법, 연서법과 부서법에 대한 설명까지 끝.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중세국어의 음운의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음운 변동은 우리 현대국어 시간에 선생님이랑 다 음운 변동 끝냈었죠? 그래서 음운 변동에는 4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음운 변동이 선생님 전 기억이 안 나요. 뭐가 있었는지 헷갈려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이 중세국어 음운 변동, 특히 우리가 오늘 배워보는 이 단원에서는요, 굉장히 기본적이고 현대 국어에서의 음운 변동 현상과 비교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게 될 거니까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같이 한번 봐볼게요. 중세국어 시기에는 쓰여진 음운변동 현상인데 현대국어에는 안 쓰여지는 게 있고 현대국어에서는요 너무나도 잘 지켜지고 있는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잘 지켜지지 않았었던 음운변동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봐줘야겠죠. 자,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모음 좋아? 선생님이 일부러 음은 했을 때 자음만 써놓고 지금 모음은 안 써놨어요. 이 칸을 비워놨어요. 왜냐하면 모음은 모음조화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모음조화가 굉장히 잘 지켜졌습니다. 뭐지? 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알고 국외음화도 알고 된소리되기도 아는데 모음조화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쵸? 모음조화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다는 건 야! 엎드려 자는 건 아니지. 자, 그래서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다라는 건 현대국어에서는 우리가 처음 들어봐? 현대국어에서는 잘 쓰여지지가 않았다. 현대국어에 남아있는 음운변동 현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일 거야. 자, 음운으로 다시 넘어갈게. 모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모음도 마찬가지로 상형의 원리로 기본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지구상에, 이 땅에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철학적이죠. 그쵸? 그래서 하늘은 하늘천, 땅지 그 안에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천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지인. 그래서 하늘의 모양을 본따서 아래아라고 하는 이 점같이 생긴 글자를 만들고 그리고 하늘이랑 반대에 있는 것은 어디야 얘들아? 땅이죠, 땅. 그래서 땅의 모습을 본따 가지고 땅지,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본따 가지고 이까지 해가지고 아래야, 이의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합성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이 기본자에다가 플러스 합성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처음 만들었던 글자를 초출자라고 부릅니다. 초출자는 아, 오, 우의 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초출자에서 또 제출자 한 번 더 합성을 하게 되는데 야, 여, 요, 유 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들어봤죠. 오늘날에 그러면 계속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은 뭐야? 아래아는 오늘날에는 소실되었다. 그래서 모음조화가 우리한테 생소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음조화는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모음조화도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아를 오늘날 쓰고 있지 않잖아. 그래서 몰라요. 모음조화가 뭔지.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 오늘날의 현대국어의 단모음은 몇 개일까요? 단모음만. 10개죠. 그쵸? 키위를 주게 되어 내가 하면은 총 10개잖아. 단모음 10개. 자, 단모음이 10개인데 중세국어에서는요. 단모음이 몇 개냐면 요만큼. 총 몇 개? 7개. 오케이? 7개가 된다. 이 7개의 친구들을요, 나눠줄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그리고 중성모음으로 나누어 줄 거예요. 7개 친구들을. 그래서 양성모음이 쓰이면 그 뒤에도 양성을 쓰고 음성모음이 오면 그 뒤에도 음성을 쓰는 거. 그것이 바로 모음조화입니다. 이해되셨죠? 한번 해볼게요. 양성모음. 아래아. 아래아는 하늘을 본땄다 그랬지. 그럼 하늘의 반대는 어딜까?
땅. 그렇지. 땅의 모양을 본딴 모음은 이제 음성 모음이라는 거야. 자, 아나, 오는요, 양성 모음이 되고요. 어나, 우는요, 음성 모음이 됩니다. 사람의 모양을 본딴 이는 중성 모음인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쓰다. 오늘날에 이제 글을 쓰다. 필기를 하다, 쓰다라는 표현이 있잖아. 이 쓰다의 쓰의 모음은요, 음성이야. 그치? 음성이니까 그 다음에 오는 말도 음성으로 맞춰줘야겠는 거야. 그래서 음성 모음인 어를 쓰는 거지. 쓰어. 글을 쓰어.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에 야, 너 필기 안 해? 너 빨리 이거 쓰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써! 라고 이야기를 해. 우리 음운 변동 배웠을 때 탈락에서 음운 탈락이라는 거 배웠을 거야. 그치? 김치를 담그다. 담그어서. 담궈서. 담궈. 이렇게 담그다에서 그의 음모음 탈락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얘도 음모음이 탈락해요. 현대국어에 와가지고는. 그래서 써로 줄어들게 된다. 그쵸? 이게 당시에는 음성과 음성이니까 음성 모음끼리 같이 쓰게 하려고 했었던 게 모음 조화였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다도 있어요. 음모음 탈락만 있는 거 아니죠. 모음 탈락에는 동음 탈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할 때에 이 아는요, 양성이야, 음성이야? 양성이죠. 그쵸? 양성이니까 양성 플러스 너 저기 뒤로 가서 수업 들어 라고 할 때 가서 수업 들어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가서 수업 들어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수업 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면 가야 가 한 글자야. 뭐가 탈락한 거야? 동음인 아가 탈락하게 되는 거야. 양성 모음끼리 맞춰주려고 하는 거가 이 바로 모음 조화라는 것이죠. 앞에 오는 게 음성이면은 그 뒤도 뭐가 쓰여야 된다? 음성. 앞에 오는 게 양성이면은 뒤에도 뭐가 쓰여야 된다? 양성이 쓰여야 된다. 야, 우리 서로 잘해보자 라고 이야기할 때 서로에서의 서는 어는 뭐예요?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음성이죠. 그쵸? 오는 뭐예요? 오는 양성 모음이에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걸까? 지켜지지 못한 걸까? 지켜지지 못한 거지. 음성이 왔으면 그 뒤도 뭐가 와야 돼요? 음성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서로가 서르라고 씁니다. 서르, 어르. 둘 다 뭐예요? 음성이에요, 음성. 중세국어식에 이렇게 음성이 왔으면 그 뒤에도 음성 모음이 올 수 있게끔 조화를 이루어주는 게 바로 모음 조화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볼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란말싸미 뒹극에 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할시에를 보면 서로가 아니라 서르라고 되어 있다고. 그 이유가 뭐라고? 모음 조화를 잘 지키기 위해서였었다. 음성 모음이 앞에 쓰였으니까 그 뒤에 오는 것도 음성 모음으로 쓰기 위해서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는데 지켜진 것은 이것. 나머지는 이제 현대국어랑 비교했을 때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자, 지켜지지 않은 것 두 번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국외음화입니다.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서 국외음화 잘 지켜지죠?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국외음화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저 국외음화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쵸? 음운 변동 현상 중에서 교체에 해당하는 현상인데요. 이 디귿과 티읕의 치조음이 디귿, 티읕 해보세요. 디귿, 티읕. 니은 때랑 똑같이 디귿, 티읕도 누굴 건드려요? 그렇지. 잇몸을 건드리죠. 치조를 건드린단 말이야. 이 치조음이 누구를 만나서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게 되면은요, 치조음이 무엇으로 바뀐다? 형태소의 경계에서 지읒이나 치읒, 얘네들은요, 무슨 소리야? 입천장 소리야. 경국의 음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국외음화인 거야. 국외음화로 된다.
치조음이 국외음화된다 해가지고 국외음화인 거야. 예시를 들면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서 국외음화가 잘 지켜진 예시. 선생님 굳이 중세국어 지금 꼭 배워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굳이 라고 얘기했어. 봐봐. 이 디귿의 치조음이 이 모음을 만나게 되면서 선생님 이응 있잖아요. 아직도 학습이 안 된다니. 이응은 음운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누굴 만난 거야? 그렇지. 모음을 만난 거야. 이렇게 되면서 형태소의 경계에서 지읒이 붙는 현상. 그래서 발음될 땐 뭐로 하고 발음된다고? 지 발음을 하는 거야. 그럼 굳이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겠니? 너가 고등학교 때 더 잘 되기 위해서 아니겠니? 자, 그러면은 우리 웃으면서 같이 수업 듣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도 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티읕의 종성에 있는 티읕이 이 모음을 만나게 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치읓으로 발음되는 것이 국외음화인 거야. 그래서 같이라고 발음이 되는 것이죠. 그쵸? 같이라고 발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국외음화인데요. 이게 중세국어 시기에는 잘 지켜졌다, 지켜지지 않았다?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뜻을 펴디 못하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책을 펴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펴디라고 쓰여져 있었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할 말이 생기죠.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이런 말에서.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 선생님, 국외음화는요, 음운 변동 현상입니다. 표기 방법이 아니라, 한글 맞춤법이 아니라, 표기 방법 아닌 발음 현상, 즉, 갓이라고 써도 우리가 같이라고 발음하는 것처럼 갓이라고 썼다 그래서 국외음화가 안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할 법하지. 왜? 중세국어에서 펴디라고 써놓고 펴지라고 발음했을지 어떻게 알아? 그치? 아니야. 중세국어 시기에는 얘들아 발음되는 그대로를 썼어요. 발음되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펴디라고 썼다는 것 자체가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인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부처께 니라시니 이런 것들 부처는 오늘날에 뭘까요? 라고 얘기하면 친구들이 잠시만요. 혀잖아요. 이 모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얘들아, 반모음 이도 포함인 거야. 자, 이 혀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반모음 위에 어가 더해진 거잖아. 그치? 여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모음 이를 만난 거지. 자, 티귿과 반모음 이가 만났을 때 처라고 돼야 되는데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서는요. 부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부처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지켜지지 않은 음운 변동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음 법칙이에요. 자, 두음 법칙이 뭐라 그랬었지? 한자어의 첫 머리에 니은이나 리을이 오는 것을 피하는 현상. 대표적인 예시로 자, 리을이나 니은이 오는 것을 첫 머리에서 피하는 거야. 피하는 현상. 대표적으로 올 레자에다가 날, 일. 한자어에서 적용이 된다 그랬었지? 올 레자에다가 날, 일. 이거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리 내일 만날래? 라고 해요? 아니죠. 우리 내일 만날래? 라고 이야기하지. 여성 여자에다가 성자를 쓰면 우리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런데 여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화장실에서는 여성용, 여성 의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이렇게 리을이 오게 됐을 때 리을 말고 니은이나 아니면 이응을 쓰거나 니은이 왔을 때 이응으로 바꿔주는 것을 바로 두음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 두음 법칙은 중세국어 시기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X가 되겠습니다. X.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잘 지켜지죠. 물론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이 쓰이지 않습니다. 자, 두음 법칙이 잘 적용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두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님금께, 니르고죠. 님금. 이거 오늘날이 뭐예요? 임금이에요, 임금. 그리고 니라시니, 니라시니, 니르고죠. 뭐 이런 것들, 니르고죠. 이런 것도 오늘날에는 이르고자.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니은이 그대로 온다. 니은이 그대로 온다. 그 말은 즉슨 부분 법칙이 쓰이지 않았다. 적용되지 않았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원순모음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양순음, 입술소리 어떤 친구들 있다 그랬어? 미음, 비읍, 피읍 이 친구들이 있다 그랬었죠.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은 이제 된소리로 제외하고 미음이랑 비읍이랑 피읍이 있는데 이렇게 양순음이 온 다음에 모음이 오게 되면은요. 이 모음이 우로 바뀌는 게 바로 원순모음화라고 이야기를 해. 무가 아니라 무, 부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원순모음화인데 원순모음화가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런 어휘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물이나 불이나 틀.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서는요 물, 불, 풀이라고 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 불, 풀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서는 원순 모음화를 시켜서 평순 모음을 원순 모음으로 바꾸는 거야. 원순, 우 하면은 입술이 어떤 모양이 돼요? 우 하면 동그란 모양이 되지, 그치? 자, 그래서 동그란 모양, 입술이 동그란 모양인 우 이런 모양 맞나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원순모음화인데 적용되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게 되면은 이어적기, 붙여쓰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따로 선생님이 옆에다가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중세국어 시기에 모든 글자를 어떻게 하냐? 이었어요. 연철을 시켜줘가지고 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어적기가 되고 중세 다음에 무슨 국어? 근대국어라 그랬었죠. 근대 시기에는요 한 번 더 이어 적은 이어 적어버리면은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예시를 들어봐. 사람 플러스 주격조사로 이가 붙었어. 사람이야. 이거 연철시켜주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종성에 있는 게 여기로 올라간 건지 원래 초성에 이 자음이 있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해준다? 거듭해서 한 번 더 적어준다. 그래서 거듭적기라는 게 있었어요. 거듭적기. 거듭적기는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종성 자리를 그대로 한 번 더 남겨주는 거야. 어떻게 쓴다? 미 이렇게 적어줬었어.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중첩하여 적는다 중철이라 그러고 이어 적는다 그래서 연철이라 그래.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한다? 끊어적기, 끊어쓰기를 한다. 끊어 적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국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형태소의 원형을 살려가지고 이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라고 적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리고 모든 중세국어에서는요. 띄어쓰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붙여쓰기를 했어요. 붙여쓰기. 붙여쓰기를 했다라는 말. 띄어쓰기는 그럼 언제 하나요? 이 중국의 황제나 아니면은 이 조선의 임금, 조선의 왕이 언급되어 있을 때만 띄어쓰기를 진행하고요. 나머지는 다 붙였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팔종성법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잉? 뭐가 툭 떨어졌는데? 연필이 조금 부러졌네. 자, 우리 이어가지고 이제 팔종성법 같이 한번 가볼게요. 우리 음운변동 배웠을 때 제일 먼저 배웠었던 게 뭐였었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배웠었는데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체가 뭐예요? 내가 음끝규라고 부르지 말고 평파열음화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편의상 음끝규라고 많이 부르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 종성 자리에서 발음될 수 있는 친구들을 몇 개로 한정해 놓는 거야?
7개로 한정해 놓은 거야. 뭘로 한정했죠? 7개 어떤 친구들로만? 그렇지. 가느다란 물방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미음. 이걸로만 한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숲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거를 읽을 때는 숲이라고 읽는 것이고, 부엌이라고 쓰는 것도 읽을 때는 부엌이라고 읽는 것이고.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또 뭐 가격을 깎다 할 때 이 쌍 받침도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읽는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중세국어는요 7개가 아니에요. 몇 개래? 8종성법이래. 8개가 종성자리에서 발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현대국어에서는 7개지만 중세국어에서는 8개가 되는구나. 그 친구들이 누구냐? 똑같이 가느다란 물방울인데 하나가 더 추가된다는 거야. 어떤 친구가 추가됐을까? 바로 시옷이 되겠습니다. 시옷.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차이는요.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디귿과 시옷이 종성자리에서 구별된다라는 특징.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현대국어 시기에는 디귿과 시옷이 발음으로 됐을 때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꽃, 중세국어 때는 곧이라고 썼는데 이것을 써야 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 시옷으로. 곧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꽃을 의미하는 곧에 뒤에 조사가 붙어주는 경우, 곧 플러스 이가 되는 경우에는 고시라고 적는 게 아니라 지읒이 바로 그냥 연음만 되어가지고 고지라고 적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수업하다 보면은 알게 되겠지만요, 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쩔 때 그런 순간들이 있냐면 용비어천가 배우면 곧 좋고 열매 만나니 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꽃 좋고 열매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곧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 시옷을 써야 된다면서요. 팔종성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렇게 조금 더 상용화가 되기 이전에 쓰여진 글들에서는요. 팔종성법이 지켜지지 않은 모습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팔종성법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방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게요. 방점은요. 소리의 높낮이, 즉 성조를 나타내는 말인데 소리의 높낮이, 즉 성조를 나타내는 말인데 우리 왜 중국어 배울 때 이러잖아.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한다 그래서 성조 표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우리 중세국어에도 이런 표시가 있었다라는 거야. 어떤 표시냐면 마니까 마에다가 왼쪽에다가 어느 쪽? 왼쪽에다가 점을 찍어요. 이게 성조 표시였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마라고 소리를 내는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방점은요.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평성, 거성, 상성이 있어요. 평성, 거성, 상성이 있다. 평성 같은 경우에는 낮은 소리야. 낮은 소리는요, 점을 찍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거성은요, 높은 소리예요. 높은 소리는요, 점을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점을 찍어야겠죠? 점을 찍는데 점 몇 개? 1개만 찍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다가 1개 이렇게 찍는 거고,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야. 낮았다가 높아지는 라고 하면서 높아지는 소리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럴 때는 2개를 찍어줘. 몇 개? 점 2개. 이렇게 세로로 2개를 찍어준다. 이거 오늘날에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성조 표시 쓰여요? 오늘날에는 안 쓰이는데 이 성조 표시가 어떤 현대국어의 잔지로 남아있게 되냐면요. 바로 장음과 단음을 표현할 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같은 글자라고 하더라도 어두운 밤과 그리고 먹는 밤이 있어요.
그쵸? 두 개 다 밤이라는 것은요, 같아요. 글자는 똑같죠? 그쵸? 글자는 똑같은데, 이 친구들을 뭘로 구분해 줄 수 있어? 소리의 길이로 구분해 줄 수 있어. 그쵸? 자, 소리의 길이로 구분해 줄 수 있는 이런 친구들, 소리의 길이는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잖아. 밤이랑 먹는 밤 중에서 뭐가 더 길어요? 그렇지. 먹는 밤이 더 길 때 우리가 요 두 점을 찍어주죠.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선 장단음으로, 장단음 표시로 남아있다. 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에도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우겠지만 입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입성은요, 빠르게 닫히는 소리야. 빠르게 닫히는 소리로 종성 자리에 주로 기역과 디귿과 비읍이 왔을 때 빠르게 닫히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자, 이거 한번 발음해 볼래? 선생님이 윤동주 시인의 작품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시인데요. 바로 윤동주 시인의 간. 발음해 볼까? 간. 간. 할 때 간. 하고 이 니은이 되게 오래 남지 않아요? 한 번 더 발음해 볼까요? 간. 하고 간. 하고 좀 길어지잖아, 소리가. 늦게 닫혀요. 그런데 이거 한번 발음해 볼래? 각. 소리가 빠르게 닫히죠? 간. 각. 간. 각. 빠르게 닫혀요. 갓도 마찬가지예요. 갓. 갓. 빠르게 닫힌단 말이야. 이렇게 빨리 닫히는 소리들을 우리가 입성이라고 불러주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울림소리들 있잖아. 뭐 감이라든지 울림소리면은 이제 유음과 비음이 될 수 있겠지. 니은이나 리을, 미음, 이응 요 친구들, 노랑 양말 요 친구들은요. 종성에 오게 됐을 때 길어져요. 강, 간, 갈, 감 이런 식으로 길어진단 말이야. 그치?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나눠볼 얘기는요. 동국 종은식 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 뭐 필기 안 된 사람 없죠? 그쵸? 필기 안 된 친구 없으니까 싹 지우고 그리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동국 정은식 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동국 정은식 표기는 조선의 한자음을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거야.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얘들아 봐봐. 이 한자를 잘 봐요.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썼어요? 위에서 아래로 썼죠. 그쵸? 근데 얘를 우리가 자자를 쓸 때 한글에서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의 원음과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우리가 당시에는 어떻게 썼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읽을 땐 뭐라고 읽는다? 짜라고 읽는다. 왜? 아직도 학습이 안 돼? 왜 짱이라고 안 읽고 짜라고 읽는 거야? 종성 자리에 이응은 발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디응이었을 때 발음을 한다. 그래서 얘는 발음을 할 때 짜가 되는 거야, 짜. 그치? 요렇게 써주었었다. 그리고 이거 뭐예요? 세상할 때 세자잖아요. 그쵸? 자, 얘도 마찬가지로 새야, 새. 근데 우리는 그냥 새라고 하지 않고 쉥이라고 썼단 말이야. 쉥. 근데 쓰는 거는 종성 자리에서 소리 안 나니까 발음할 때는 새라고 발음을 해주는 거. 그래서 종성 자리까지 채워주는 거예요. 종성 자리까지 완벽하게 채워가지고 표기하는 게 동국 정은식 표기가 되고요. 이영보레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영보레가 무엇이냐면 중국어에서 리을은요. 우리처럼 갈, 말, 골 이렇게 길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빨리 닫히는 경향이 있어요. 중국어에서 종성 자리에 이 리을 받침이 빠르게 닫히는 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이 리을 받침을 빠르게
붙기 위해서 종성에서 리을이 왔을 때 여린 히읗을 붙여줘요. 이게 바로 이연보래예요. 자, 그러면 말이라고 하면은 야, 너 말해봐 라고 할 때 말이 길어지잖아. 그치? 너 말해봐 할 때 이게 길어지니까 여기에다가 여린 히읗을 딱 넣어버리면은요, 말 이렇게 딱 빠르게 닫힌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죠? 이것을 바로 이연보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이 동국 조문식 표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중세국어 어휘의 변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 어휘의 변화 과정인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렇게 쓰였다가 현대국어 시기에는 이렇게 쓰였다라고 하는 어휘들이 있어. 이 어휘는 사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언어의 사회성, 역사성 했었을 때 다 배웠었던 내용들이거든요. 특히 역사성에서 배울 수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어휘가 의미가 더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의미가 다른 의미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확대, 축소, 이동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확대된 예시는 중세국어 때보다 의미가 더 커진 거야. 이거 다리가 왜 이래?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내 다리를 볼까? 책상 다리를 볼까? 책상 다리를 보지. 당연히 이거 왜 이래? 하면 내 다리가 왜 이래? 라고 뭐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거기까지 추론을 했을 때 너 저기 다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너 저거 다리가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책상 다리인가 내 다리인가 뭘 얘기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중세국어 시기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중세국어 시기의 다리라고 하면은 짐승이나 사람의 것만 생각을 했어. 근데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이 같은 말인 다리가 무엇이 된다? 사물의 물체의 것, 사물의 것까지 포함을 시키는구나 라는 의미로 더 커지게 됐다라는 거. 자, 축소된 경우도 있어요. 얼굴,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제 얼골이라고 했었는데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 기분 나쁘죠, 조금. 뭐야? 나 못생겼다는 건가? 오늘 뭐 얼굴이 뭐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야? 시비 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세국어 시기에서 이 얼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모습 전체를 의미합니다. 야, 너 꼴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걱정스럽잖아, 우리는 더. 그런 의미였다는 거야. 그래서 모습, 전체의 모습을 의미한다. 자, 전체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얼굴이 무엇으로만 한정이 돼요? 낫으로만 한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낫으로만 한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의미가 이동한 경우는요, 두 가지 예시 들어드릴게요. 바로 어여쁘다. 아이고, 우리 가율이 너무 어여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가율이가 갑자기 책상을 탁 치면서 어여쁘다요? 아, 기분 나빠서 더 이상 못 듣겠어요. 저 집에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오늘날에서 현대국어에서 어여쁘다의 의미는 뭐예요? 예쁘다잖아. 그치? 예쁘다. 근데 어여쁘다가 중세국어 시기에는 어떤 의미였을까? 바로 불쌍하다, 가엾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불쌍하다, 가엾다라는 의미로 쓰였었고요. 그리고 어리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는 진짜 너무 하는 행동이 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날에는 맞아요, 저는 그냥 어린걸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지만 중세국어 시기의 어리다는 어리석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려운 내용 없죠? 이 정도는 힐링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중세국어 문법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국어 문법에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것은 일단 조사 친구들이랑 어미까지 하고 맞춰볼 것이에요. 그리고 세종어제 훈민정음 분석하면서 맞춰볼 것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문법에서 이 주격조사가 있어. 오늘날에 사용하는 주격조사는 뭘까? 예를 들면은 우리 종성 받침이 안 들어가는 이름의 친구가 누구 있을까? 은서. 자, 은서가, 유진이 우유를 마셨다, 물을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격조사가 이나 가가 올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중세국어 시기에서는요, 가라고 하는 이 주격조사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왜냐면 19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게 바로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거든. 지금 우리 15세기 하고 있는데, 그치? 그래서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만 쓰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라는 주격조사가 쓰이는데요. 때로는 이 모음만 쓰이기도 했었고, 때로는 변하는 게 없기도 했었어.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 앞에 오는 주격조사니까 앞에 주어가 예를 들어서 자음, 종성의 자음이 있으면은요, 플러스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붙어준다는 거야. 자, 예시를 한번 들면, 사람 플러스, 종성 자리에 뭐가 있어요? 받침이 있네요. 이렇게 될 때는요, 이가 붙여준다. 그리고 뭐까지 해줘야 돼? 연철까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연철까지, 이어적기까지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적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라고 하는 이 이모음만 붙는, 주격조사로 이모음만 붙는 것은 어떠한 예시냐면은요, 이런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모음으로 끝난 말, 즉 종성 자리에 자음이 오지 않는 모음, 중성으로만 끝나게 되는 이 주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모음만 붙게 됩니다. 근데 그냥 모음은 다 아니야. 그냥 모음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모음을 제외한 모음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음을 제외한 모음이 오는 경우에만 이 모음이 붙는다라고 해서 예시를 들면은 붙혀. 아까 켜가 뭐라 그랬어? 반모음 이에 어라 그랬으니까 이가 아니네요. 다른 모음이네요. 이럴 때는요. 플러스로 뭐만 붙어준다? 주격조사로 이만 붙어준다. 그러면 표기할 때는 어떻게 표기해야 되겠어요? 부캐 이라고 읽기는 했지만 부캐라고 쓰는 거야. 또 하나 예시 하나 더 들어줄게요. 예시를 들면은 나를 지칭하는 나. 응? 나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그럼 뭐라고 쓸까? 네 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나이라고 쓰는 거예요. 나이라고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경우는요, 이러한 경우입니다. 이 모음을 제외한이라고 했으니까 이 모음이 오는 경우야. 의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요,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시를 들면 불휘. 마지막이 이 모음으로 오게 되었어요. 이 모음으로, 그쵸? 불휘로 이 모음이 오게 됐으니까 뒤에 이가 붙어봤자 불휘이나 불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격조사에 대한 이야기, 이번에는 목적격조사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목적격 조사는요, 오늘날에 쓰이는 목적격 조사랑 동일합니다. 오늘날에 쓰이는 목적격 조사가 뭐예요? 그렇지, 을을이 쓰이고 있죠. 마찬가지로 을이나 르이 쓰이게 되는데, 우리 아까 모음조화 이야기 했었잖아. 을 할 때의 이 의 모음은 양성이야, 음성이야? 땅 지의 모양을 본땄으니까 음성이겠죠. 그쵸? 음성이니까 앞에 오는 이 목적어가 중성 자리가 예를 들어서 양성 모음이면은 양성으로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앞에 오는 게 음성이냐 양성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목적격 조사를 다르게 써주는 거. 자, 그리고 관형격 조사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관형격 조사는요, 오늘날에 이제 관형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부품사 중에 관체부용이라는 거를 배웠었는데, 관형사는 무엇을 수식해줘요? 체언을 수식해줘요. 체언이 뭐야? 명사, 대명사, 수사잖아요. 그쵸? 그리고 부사는 용언 등을 수식해준다라고 해가지고 관체부용 요렇게 여러분들이 다 배웠을 텐데 그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봐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오늘 입은 옷이 진짜 신기한데요? 라고 이야기했어. 그치, 이 옷 신기하지? 동생의 옷을 빌린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동생의 옷
그쵸? 동생의 옷. 여기에서 채어는 뭐야? 여기에서 명사가 뭐야?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어절에서 지금 채원이 뭐겠어요? 옷이에요. 옷.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뭔데? 옷이잖아. 그치? 동생의가 이 옷을 뭐 해주고 있는 거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이게 관형사야. 이게 관형사. 근데 관형사가 올 수 있게끔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가 바로 관형격 조사인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은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서 관형격 조사는 의가 쓰이고 있구나. 그치? 의가 쓰이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관형격 조사가 중세국어에는요, 의로 쓰이긴 했지만, 얘들아, 의 모음은 뭐라 그랬어? 음성이라 그랬지. 그럼 앞에 오는 이 관형사가 만약에 양성이면 어떻게 할 거야? 양성이면 이렇게 써주겠다는 거야. 양성이면은 아래아를 찍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시옷만 붙여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일단 관형격 조사가 오기 위해서는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 친구, 채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식해주기 위한 채언. 이 채언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유정명사냐 무정명사냐에 따라 가지고 써줄 수 있는 관형격 조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유정명사야. 생명체야. 그러면 이 유정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높임 표현을 쓰지 않을 것이냐 높임 표현을 쓸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또 나눠줘요. 나보다 높은 존재일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 무정명사 같은 경우에는 높임을 굳이 안 써줘도 되겠죠. 생명체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유정명사의 경우 높임 표현을 안 쓴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서 의나 의로 써줄 수 있어. 그런데 유정명사인데 높임 표현을 쓰면은 시옷을 붙여줘. 예시를 들면 거북. 거북이 할 때 이 거북. 우네요. 우는요 음성모음이죠. 음성모음이면은 거북의. 등딱지, 거북의 등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부처는 나보다 더 높은 존재잖아요. 그쵸? 부처님의 옷이라고 할 때도 부처 이렇게 붙여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 그럼 부처의라는 뜻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다 한 번씩 들어봤었던 가장 첫 부분 뭐예요? 나랏 말싸미 뒹극에 달아. 잖아요. 그치? 나랏 말싸미 뒹극에 달아야 왜 나랏 말싸미겠어요? 나라의 말이라는 뜻이잖아.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시옷이 무엇이다? 관형격 조사다 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을까요? 이해되셨을까요? 제일 깨우던가 어떻게 좀 해봐. 자,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의 말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형격 조사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혹격 조사가 또 오기도 하죠. 혹격 조사는 오늘날에도 쓰고 있는 혹격 조사가 있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은서야. 종성 자리가 이제 이름 끝에 끝 음절에 들어가지 않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은서야라고 하는 혹격조사를 부르죠. 혹격조사는 부를 호자야. 그래서 누군가를 부를 때 예를 들면은 영재야. 영재도 종성 자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재야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종성 자리가 있는 친구들 선생님도 이제 맨 끝 음절에 종성 자리 미은이 있잖아. 진아라고 부르죠. 아나 야를 쓸 때 아나, 야를 쓸 때 어떤 대상한테 쓴다? 아주 낮춤의 대상에 쓴다. 아주 낮춤의 대상을 부를 때, 언급할 때 결합되는 게 이 혹격조사 아나, 야다. 한마디로 윤후야, 하리나, 은서야 라고 했을 때 아나, 야 선생님이 부를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유진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하잖아. 그렇지. 뒤에서 그렇게 유진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아나야라고 부르지 않는단다, 친구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그렇게 부를 수 없어. 또 이번엔 예사높임의 대상한테는요, 여나 이어를 붙여줍니다. 유진이여. 아니면은 종성자리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은서여.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사높임의 대상. 여기까지는 우리가 들어본 것 같은데 하는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단 말이야. 아주 높임의 대상에 하를 결합해서 씁니다. 대표적으로는 달하, 높이곰, 도다샤. 무슨 뜻이야?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소서라는 뜻이야. 그럼 이 하가 님이시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거의 이제 끝물로 오게 되었는데요. 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가 있습니다.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보조사의 같은 경우에는 가나 고가 올 수 있어요. 가 같은 경우에는 맨 뒤에 가가 붙으면은요, 판정의문문을 만드는 데 쓰이고, 고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설명의문문. 우리가 설명해줘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자, 홍진에 묻힌 분들에게, 묻나이다. 이내 삶이 어떠한 고로 끝났어. 자, 속세에 사는 여러분들이요, 제 삶이 좀 어째 보입니까? 자연에 묻혀 사는 제 삶이 좀 어째 보입니까? 송순의 상춘곡이죠. 그쵸? 자, 상춘곡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속세에 사는 님들이요, 제 삶은 좀 어때 보이세요? 자연에 묻혀 사는 제 삶은 좀 어떠 보이세요? 네, 이내 삶이 어떠한 고라고 물어봤어. 우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명해줘야겠죠. 어떻게? 별로예요. 잘 살아 보여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멋져요. 별로예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럴 때 고라고 하는 보조사가 결합이 되는 것이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딸이 너희 집 종가? 라고 물어볼 때,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야? 이 여자아이가 너희 집 종이냐? 라고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네?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죠. 판단 지어서 네, 아니요로 대답하는 게 바로 판정 의문문이야. 그래서 어떠한 가? 네, 아니요. 이번에 시험을 잘 봤는가? 라고 하면은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고, 설명 의문문은요, 우리가 말 그대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제 어미에 대한 이야기. 문법은 조사랑 어미에서 한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조사에 대한 이야기, 보조사까지 이야기 다 됐으니까 어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미는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와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그리고 이 청자를 높여주는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나타납니다. 어미도 얘들아, 우리가 두 가지로 사실 나눠줄 수 있잖아요. 선어말 어미도 있고, 그리고 어말 어미도 있잖아. 그쵸? 어말 어미. 어말 어미, 예를 들면 뭐 전성 어미,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선어말 어미부터 볼 거야. 주체, 즉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주어를 높여주는 경우에 쓰이는 선어말 어미는요, 시나 샤가 쓰입니다. 시나 샤가 쓰입니다. 선생님이 지나간다 랑 선생님이 지나가 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신, 이것만으로도 선생님을 높여주는 말이 될 수 있겠지. 그렇게 쓰이는 게 바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시까지는 알겠어. 샤는 대체 뭐냐 이거야. 근데 샤를 처음 본 건 아니다 얘들아. 샤를 본 적이 있어. 어디에서 보냐면 용비어천가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해동
용용이 나라샤에서 볼 수 있어요. 해동 무슨 뜻이야? 바다의 동쪽에 6용이 날으시어라는 뜻이야. 날으시어. 그냥 날아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날으시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플러스 시어가 된 거예요. 그쵸? 플러스 시어가 된 거야. 이게 무엇이 된 거예요? 연음이 돼서 나라 플러스 시어가 샤가 된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샤라고 하는 이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쓰이기도 했고, 가장 머리가 아픈 건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예요. 왜냐하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사실 현대국어만을 배워온 여러분들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하면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현대국어에서는요, 객체 높임이 선어말 어미에서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 말을 처음 들어보는 거야. 아시겠죠? 현대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이 어디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선어말 어미에서 실현되지 않습니다. 선어말 어미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예시를 들자면 오늘날의 객체 높임은요, 특수한 어휘에서 해줘요. 그래서 모모에게 여쭙다, 여쭈다, 되다 라는 표현을 쓰지 선어말 어미를 통해 가지고 객체를 높여주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또 헷갈리는 거 있어. 주체는 주어를 높여주는 거 알겠어. 객체는 무엇을 높여주냐?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을 높여주는 거야.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을 높여줄 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올 수 있는 친구는요, 삽, 잡, 우서가, 한 번 더 깨우면 그냥 집에 가. 삽, 잡, 잡. 요 세 가지가 쓰일 수 있는데 예시는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삽, 잡, 잡이 쓰이는데요. 삽이 쓰이는 경우는 기역이나 비읍, 시옷, 그리고 히읗이 오는 경우에는 뒤에 이 삽이 결합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뜻으로는요, 늘 배삽바라고 나와 있는 거야. 돕삽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돕다. 돕고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외음악 친구들 있죠. 디귿디귿, 치읓, 치읓. 요 친구들이 오는 경우에는 잡이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가 쓰이고 있습니다. 잡이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가 쓰이고 있다. 자, 그리고 반침이 들어간 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소위 울림소리를 다 통틀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 유성음이라고 이야기를 해. 유성음은 울림소리로 니은, 리을, 미음, 이음, 자음에서는 이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모든 모음은 다 뭐야? 울림소리죠. 그쵸?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야. 그래서 모든 모음이 됐을 때 요럴 때는 뭐가 온다? 반치음을 쓴 잡, 바로 이 잡이라고 하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청자를 높여주는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는 체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요. 이제 서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하쇼서, 뭐뭐 하쇼서. 체는 높일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쵸? 하쇼서, 그리고 하야셔. 체가 있고, 하라체가 있어요. 뭐뭐 하라. 하라는 높여주는 체는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높임은 없는 체이기 때문에 상대를 높여주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쓰이지 않고 하쇼셔체에서나 하야셔체에서는요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나 이시 쓰이는데 이가 쓰일 때는 여기 안 써져 있다 프린트에 써라. 평서문일 때는 이를 쓰고요.
의문문일 때는요, it을 씁니다. 자, 하야셔츠도 마찬가지로요. 평서문일 때는요, 뭐만 결합을 시켜주냐면, 자, 아래아에다가 이 이자를 결합해서 요거 이렇게 결합을 해줘요. 그래서 을 결합을 해주고요. 그리고 하야셔츠에서 의문문일 경우에는요, 시옷만을 결합시켜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평서문일 때만 결합을 시켜주고 의문문일 때 결합을 시켜줘. 이게 문제로 어떻게 등장을 할지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은 감이 많이 오시겠지만요. 풀어보면은요. 우리가 의문문을 구분할 수 있냐. 즉 여기로 돌아오게 된다. 뒤에 가나 고가 쓰이는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런 하셔셔츠나 하야셔츠에서는요. 의문문이다. 가나 고가 뒤에 쓰였다. 라고 하면은 어떤 상대 높임에 선험할 어미를 써야 되는지를 구분해주는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칭표현법이랑 대상표현법은요, 우리가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 분석하면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명사형 전성어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용언 친구들 있죠? 용언에는 뭐뭐가 있어요? 활용이 가능한 친구들, 가변어 친구들, 형용사랑 또 누구 있지? 동사가 있어요. 형용사랑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동사나 형용사가 오게 되었을 때 얘네들은 거의 서술어로 오잖아. 예를 들어서 어둡다. 동사로는 뭐 밥을 먹다.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단 말이야. 얘네들을 명사처럼 써주게 만드는 게 명사형 전성어미야. 전성이라는 말 그대로 성격을 전환시켜준다고. 성격을 바꿔준다고. 아시겠죠? 반전을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둡다 뒤에는 서술어기 때문에 뒤에 또 조사가 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명사로 바꿔주면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 진짜 힘들다. 힘들다는 서술어야. 그런데 힘들다를 명사로 써주면 오늘 수업 정말 힘듦으로 써줄 수 있죠.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이 미음 명사형 전성어미를 통해 가지고 밥을 먹음에 감사하다. 조사 붙을 수 있잖아. 밥을 먹음에 감사하다. 먹다를 명사로 써줄 수 있는 거야. 어둡다도 명사로 써주면 뭐가 될 수 있을까? 어둠 해가지고 어둠을 주격조사를 결합해서 쓸 수도 있는 거야. 어둠이 이런 식으로도 써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세국어에서 무엇을? 중세국어에서 명사형 전성어미는요. 무엇을 쓴다? 옴이나 옴을 쓴다. 딱 봐도 느낌이 와요. 옴은요. 오니까 무슨 모음이야? 양성. 옴은 딱 봐도 뭐겠어요? 음성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양성이면은 양, 음성이면은 앞에 오는 이 용언이 양성 모음이면 옴을 쓰고 음성 모음이면 옴을 쓴다. 그래서 하다가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플레이, 실행하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자, 이 실행하다의 의미를 가진 하다를 명사로 만들어주면은요. 홈이라고 쓸 수 있어. 왜? 아래 하자가 뭐니까? 양성이니까. 이게 오늘날로 치면은요, 오늘날 현대국어에서는 무엇 함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공부함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쓰다 같은 경우에는요, 쓰다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사죠. 쓰다인데 모음이잖아. 는 뭐라고 땅지는 음성이라 그랬었지. 음성이니까 음성에 이 명사형 전성어미가 오는 거야. 음이 붙어. 그러면 글을 씀이라고 이렇게 명사처럼 된 거니까 씀이라고 됐겠죠. 여기 옆에 조사 붙을 수 있다 없다? 아니지. 명사로 썼으니까 명사 뒤에 조사 결합할 수 있잖아. 그러면 조사가 결합해. 글을 씀에 감사함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중세국어 때는 뭐까지 해줘요? 연철까지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글을 씀에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같이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화면 같이 보면서 분석해보고 수업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요. 이렇게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문법을
우리 깊게 분석하기 전에 일단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종원쟁, 훈민정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긴 꼭지 달린 이응 빼고는요. 종성자리 읽어주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이거 뭐라 그러기로 했어요? 동국 정운식 표기. 동국 정운식 표기에서는 이 종성자리의 이응을 소리내지 않는다. 맞죠? 소리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여기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무슨 정신을 알 수가 있어요? 자주정신을 알 수 있다. 문자와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자, 문자와 서로 사마띠, 서르 이런 것에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조화? 무슨 조화? 모음 조화. 그렇지, 모음 조화. 음성끼리 조화를 이루고 있죠. 사마띠, 사마띠라는 말 자체가 통하지 아니할세. 자, 이런 전차로 오늘날 더 이상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라고 되어 있는 거 봐가지고는요. 아, 뭐가 쓰이지 않았다? 그렇지, 두음 법칙이 쓰이지 않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홀빼이셔도 할 바가 있어도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능히 펴지 못할 놈이 여기에서 놈이라는 것은 남자를 낮추어서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이라는 뜻인 거야. 사람이라는 뜻인 거야. 놈이 아니라 많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눈 크게 뜨고 봐야 되는 거. 중세국어에서 이 하다, 아까 방금 전에 명사형 전성어미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다는요. 뭐뭐 하다, 동사의 의미예요. 그쵸? 실행하다, 플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하다라는 말이 쓰이고 있어요. 이 하다는요. 형용사의 형태를 얘기해 주거든요. 실제로 많다 아니면은 크다를 얘기합니다. 많다, 크다, 형태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실행하다가 아니라 많다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많다.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여겼대? 어여삐 여겼대.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무슨 정신? 애민정신. 자, 그리고 어여삐라는 건 예쁘게 여겨가 아니라 가엾게,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 우리가 이 한자어의 뜻과 음을 빌려서 만든 한찰표기 이런 것들, 이두 이런 것이 아닌 무엇을 28자의 우리만의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 무슨 정신? 그렇지, 창조정신 될 수 있는 것이고, 맹가론이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 수빈 여겨. 쉽게 익혀.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로 쓰매가 뭐라 그랬어요? 날로 글을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즉 쉽게 익혀서 쓸 수 있게 만들었대요. 그렇다는 것은 네 번째 무슨 정신? 그렇지, 실용정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필기되셨나요? 다음 페이지로 같이 한번 넘겨볼게요.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